아시다시피 중국 불교 사상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삼론종의 개조로 알려져 있죠. 근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승랑이 고구려 출신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 불교 사상가로도 이제 좀 주목을 많이 받은 인물입니다. 오늘 수업은 국립경국대 동양철학과 교수이신 조윤경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고, 조윤경 선생님은 서강대학교 종교학과를 나오셨고 베이징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길장의 이제사상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논문으로는 중춘과 호안, 삼중이제설과 사중이제설의 구조적 이해, 그리고 또 승랑 관련해서는 고구려 승랑의 융합적 사유, 중가의와 이교의라는 논문이 있고, 이 외에도 이 중국 중간 관련해서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승랑 중도의 달, 천갈래 강에 띄우다 라는 제목으로 강의 시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국립경국대학교 동양철학과 조윤경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한국불교연구원 이주영 원장님 그리고 김성철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승랑인데요. 혹시 이 자리에서 이전에 승랑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좀 있으시군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승랑이 특히 이제 고구려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더욱 각별한 인물이기도 하고, 사실은 중국 불교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서 좀 주목을 덜 받았다. 한국에서는 유명하지만 덜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랑의 생애와 이제 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는 자리를 가질까 합니다. 네. 그래서 삼론종의 개창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삼론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이름은 단연코 길장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길장 스님이 워낙 삼론종을 집대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길장 스님의 사상을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그 사상의 토대가 되는 것은 대부분 승랑에 유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승랑을 말하지 않고서는 또 삼론 사상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승랑의 제자 승전 그리고 손제자 범랑이 있는데요. 이 길장을 알기 위해서는 승랑과 더불어 범랑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승전에게는 4명의 큰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범랑이 동학들과도 매우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 자신의 사상을 구축했기 때문에 길장은 범랑의 사상을 굉장히 충실하게 잇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이제 주제는 승랑 스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승랑 스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 이 문제는 상당히 좀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K-컬처, 뭐 이제 한류를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확대돼서 뭐 문학이라든지 예술 방면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한국 문화, 철학, 사상에 대한 관심까지도 그것이 확대가 된다면 한국 철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면 한국 철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승랑이라는 인물이 한국 불교 철학을 뿐만 아니라 한국 철학을 논의할 때 독창적인 그 사상을 구축한 인물로서는 단연코 가장 이른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승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내지는 우리가 한국 불교 철학 내지는 한국 철학을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 사실 중요한 문제고요. 또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승랑 스님은 고구려에서 태어나서 젊은 시절에 중국으로 넘어가셔가지고
구학도 하시고 또 제자도 양성하시고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이 활동 무대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이 고구려 스님을 우리가 한국 불교 사상가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네, 아무래도 중국 불교 속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한국 불교 속으로도 편입시켜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낭에 대한 연구로 국내에 많은 선행 연구가 있고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도 승낭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단연코 승낭에 대한 관심은 국내에서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승낭의 이제 사상과 생애에 관해서 이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한 성과로는 고 김성철 교수님의 승낭 그 생애와 사상의 분석적 탐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셨고요. 학술적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승낭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승낭이 활동했던 남북조 시기는 구마라집에 의해서 중간학 공사상이 부응했지만 또 구마라집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점점 중간학이 쇠퇴하고 열반학과 성실학이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여러 대승 경전이 번역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학설을 정리하기 위한 어떤 시각, 경전에 대한 시각, 판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이 출현했다. 그런 시기에 승낭은 활동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오늘 제가 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승낭의 생애에 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저보다도 더 적합하게 이 문제를 풀어주실 분들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선행 연구, 역사적인 이제 선행 연구에 비추어서 누구라도 이것은 이제 동의할 수 있을 만한 아주 큰 사실 위주로 짚고 가고자 하고, 그 가운데 제가 이제 사상과 관련해서 좀 천착하는 문제들, 천착하는 사건들만 좀 조명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승낭의 생몰 연도는 아직은 확정할 수가 없고요. 고구려 장수왕 집권 시기에 요동에서 출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장수왕은 오래 사셨죠. 그래서 장수왕 시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뭐 5세기 중반 정도로 뭉뚱그려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승낭 스님은 고구려에서 구족계를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20세 정도까지는 당연히 고구려에 머무르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승낭 스님은 중국으로 가셨는데 처음에 북지를 다니면서 여러 불교 사상을 흡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구마라집의 팔수의 제자로부터 배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승낭 스님이 이제 아주 총명했다라는 기록인데요. 이제 삼론조사 전집에 보면 승낭은 첫 수계를 마치고 다른 사찰로 가서 계본을 빌렸는데 길에서 열어보고 암송하여 본사로 오는 길에 암송을 모두 끝내서 계본을 다시 돌려보내니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사람들이 암송을 시켜보니 물 흐르듯 한 구절도 막힘이 없었으므로 승낭이 제일 총명한 스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루에 한 권을 암송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입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 고제와의 문답에서 나온 구절인데요. 이것을 보면 승낭 스님은 굉장히 총명했던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이 기록 외에도 계율과 관련된 기록들이 꽤나 나옵니다. 그래서 승낭 스님이 계율과 과연 어떤 관계였는지 이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구마라집의 팔수의 제자로부터 배웠다는 기록 때문에 그러면 과연
구마라지 팔수, 뭐 도생이라든지 승조라든지 승예라든지 중에 누구의 법맥을 이은 것인가, 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학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승낙 이유는 다 똑같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일본 삼론중에서는 구마라집의 제사인 도생의 법맥을 이어서 이제 도생의 법맥이 담제에게 가서 이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마에다 예운 같은 경우에는 도생이 아니라 승조 그리고 도융스님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카이노 코요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승숭, 승연, 법도 이렇게 해서 승랑으로 이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대 학자들도 여러 다양한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구마라집의 팔수고요. 이제 그 다른 색깔은 구마라집의 팔수가 아닌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확실하게 추적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인데요. 승랑이 구마라집의 사상을 전수받았다, 이것은 확정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 법이 과연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이 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승랑 이후부터의 이 법맥과 구마라집부터 승랑까지 오는 이것이 과연 같은 성격일 것인가에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랑부터 승전, 법랑, 길장에 이르는 이 이제 계보는 아주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 또 문헌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연 누구인지, 구마라집의 제자의 팔수의 제자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 뒤의 계보와는 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마라집의 팔수의 제자로부터 배웠으나 승랑 스님은 좀 자유롭게 중국의 북지에 가셔서 사실 많은 사상을 접하고 그 가운데 중간학을 배워서 나름대로의 사상 체계를 완성시킨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지에서 성말 제시에 강남으로 내려와서 종산의 초당사에 머물렀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초당사에서 주옹이라는 분에게 중간학을 가르쳐서 주옹이 삼종론이라는 이 논을 쓰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재밌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승랑이 주옹을 가르쳤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승랑과 주옹은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기록에 길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길장이 조작했을 것이다, 허구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히라이 슈네이 같은 분은 두 분은 분명히 만났을 것이다. 하지만 주옹이 나이도 많고 또 학문적으로 뛰어난 분이라서 주옹이 승랑을 가르쳤던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황상 주옹이 승랑을 가르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이후에 섭산의 지간사 그리고 서하사 이런 곳에서 운둔하시면서 삼론종을 전파하셨고, 또 중요한 사건은 승랑은 양무제 대승 이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네. 여기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불교, 인도에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중국에서 발전한 불교가 대부분 대승 불교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때 말하는 대승은 조금 다른 의미의 대승입니다. 네, 정말 어떤 측면에서는 이데올로기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대승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은 주옹의 삼종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길장 이제이에서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산중사 승전 스님의 스승, 승랑을 말하죠. 본래 요동 사람으로 북지에서 삼론을 배웠고 간접적으로 구마라집 스님의 학문을 익혔다. 남쪽 오나라로 와서 종산 초당사에 머물면서 은사 주홍을 만났고 주홍은 이로 인해 학문을 전수받았다. 주홍은 만년에 삼종론을 지어 이제는 중도가 채라고 설명했다. 만년에 지림 스님이라는 분이 주홍에게 삼종론을 출간하기를 간청했다. 주홍은 제자가 이 논을 출간한다면 아마도 여러 사람을 괴롭게 만들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 지림은 빈도가 옛날 소시적에 이 뜻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현묘한 말이 중도에 끊어진 지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단월, 즉 주홍이죠. 단월께서 이 논을 출간하신다면 국성이나 처자 또는 머리나 눈을 보시하는 것을 능가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에 주홍이 삼종론을 출간하게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림 스님이라는 분이 나오시는데요. 이 지림과 주홍의 만남은 상당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얘기를 해볼 건데요.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주홍은 남주에서 계속 있었고 아마 이제 그 사상적으로 이때 삼종론의 근간이 되는 공사상 이것이 이제 북조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홍이 승랑을 가르쳤다라고 하기에는 정황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주홍과 지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승랑 스님이 이제 북조에서 남조로 오셨는데 이때 이제 북조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약간 섭산의 서화사에서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오로지 이제 승랑 스님의 기속된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뭔가 이때 이제 승랑 스님의 활동과 북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섭산 서화사의 뒤편에 보면 첨부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첨부람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광석굴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승랑과 양무제의 만남인데요. 양무제는 이제 워낙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고, 네, 양무제 이제가 48년 동안 양나라를 통치하면서 점진적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여기 보시면 502년 4월 8일에 즉위를 하고 504년 4월 8일에 공식적으로 도교를 버리고 불교에 기했고 519년 4월 8일에 보살계를 받았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복적으로 중요한 숫자가 나오죠.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래서 양무제의 정치적인 목표는 아유광, 즉 아쇼카 왕 같은 강력한 전륜 성왕이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근데 양무제가 추구했던 전륜 성왕은 어떤 전륜 성왕이었냐면 대승 전륜 성왕이 되겠다. 이것을 추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쇼카 왕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519년 4월 8일에 이제 자신도 이제 보살계를 받으면서 보살계를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출가인수 보살계법이라고 도낭문서에 남아있는 이제 문서인데요. 여기서 출가인수 보살계법 말고 제가인수 보살계법도 함께 만들었을 텐데 지금 도낭문서로 이제 공개되어 있는 부분은 출가인수 보살계법입니다. 그래서 보살계를 정비를 합니다. 이 부분 또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양무제를 주변에서 도왔던 가승들, 법운이라든지 이런 스님의 역할도 컸지만 사실 양무제와 은밀한 공조를 이루었던 분이 승랑 스님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양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남조 교단이 워낙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 정치와 종교를 결합해가지고 통치하기 위해서 이 교단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굉장히 숙제였는데요. 그런 면에서 승랑 스님이라는 분이 남조에 오셔가지고 이분은 그 당시에 남조 스님들이 연구하던 성실론의 소승이다라고 규정짓습니다. 네. 그리고 승랑 스님의 이 사상만이 대승불교, 진정한 대승불교다. 그리고 그 정신은 뭐냐? 평등과 무해다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랑 스님의 이 대승 사상이 양무제의 정교 결합의 사상적인 토대를 이루게 됩니다. 서하사 비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이곳에 계셨던 명승고덕인 승랑법사는 고향인 요수를 떠나서 경화의 학문을 배웠다. 그의 청정한 법도는 매우 출중했으며 위대한 학문은 정수의 조예가 깊었다. 반야의 성품을 일찍 이루었고 계를 일찍부터 정립하였으며 방등의 직위를 분명하게 하였고 중도의 근본 지지를 널리 전파하였다. 북산의 북쪽이나 남산의 남쪽에서 활동하였을 뿐 건강에서 활동하지 않은 지가 약 36년이나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양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양무제는 사등심을 실천할 수 있었으며 삼공을 잘 이해하였으니 승랑 법사에게 징서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승랑은 확고하게 나오지 않았다. 청감 11년에 양무제는 중사 석승회, 영근사 석혜령 등 10명의 승려를 파견하여 섭산으로 찾아뵙고 삼론의 대의를 여쭈어서 전수받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기록들이 있는데 512년에 아무리 초청을 해도 승랑 스님이 나오지 않자 양무제가 10명의 승려를 파견해서 나 대신 삼론 사상을 배워와라 라고 부탁을 했다. 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이분들이 그렇게 이제 삼론 사상을 배우기를 원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양무제가 파견을 했기 때문에 갔지만 각각 이미 자신의 스승이 있었고 그래서 뭐 이제 기록에 따르면 어린아이처럼 놀기만 했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한 분, 장엄사 승민 스님의 이제 제자인 승전 스님이 이 삼론 사상을 알아보고 진지하게 이제 배워서 승랑 스님의 뒤를 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좀 재밌는 부분이 이 청규 부분이라든지 계 부분이라든지 승랑 스님에 관해서 이 계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승랑 스님이 계율에 뛰어났다. 네, 반야 사상뿐만 아니라 계율에 뛰어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승랑 스님의 삼론 사상은 당연히 반야 사상, 공사상이지만 그것의 정체성을 그 당시 정체성을 살펴보자면 승랑 스님은 아마도 대승 사상이라고 정의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에 여러 경전들이 있었고 특히 남조에서는 열반경이 유행하면서 5가지 음식, 5가지 유제품의 비유에 의해서 경전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유로부터 요거트가 나왔고 요거트로부터 생버터, 생버터로부터 정제버터, 그리고 정제버터로부터 기, 제호가 나오는 것처럼 그 가르침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점점 깊은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다라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남조의 논사들이 오시교를 주장을 합니다. 오시교 말고 뭐 사시교라든지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이제 열반경에 근거해서 오시교를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아한경이 1시라면 2시는 반야, 3시는 유마 사익, 4시는 법화, 5시는 열반경이 가장 수승한 가르침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전 이해에 대해서 승랑 스님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승랑 스님의 이제 입장은 뭐냐면 소승과 대승은
우열이 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뭐랄까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원칙적으로는 우열이 없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소승과 대승의 우열을 둡니다. 네. 그런데 대승 경전, 대승의 가르침은 모두 불설이고 네, 모두 가장 궁극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더 우월하고 열등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 다만 그 특징이 다른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시 여러 이제 판교를 반대하고 대승경전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양무제가 512년에 주의 대품서를 쓰는데요. 여기에서 승랑 스님의 견해가 보입니다. 뭐냐면 모든 경전은 평등하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양무제 주의 대품서에 나오는 그 부분을 읽을 때 재밌는 것은 이 내용이 삼론종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양무제가 이제 승랑 스님의 사상을 흡수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여서 그런지 어떤 문장 같은 경우에는 좀 모호하게 쓰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주장이지? 그 말만 가지고는 풀 수가 없는데 그걸 오히려 길장의 문헌을 보면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보면 양무제가 승랑 스님은 섭산에 이제 산중에 계셨지만 이 양무제의 정치 권력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출가인수 보살개법, 이 또한 좀 재밌는 것인데요. 양무제가 이 보살계를 받는 이 의식 절차, 이것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보살계법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입장은 수리부작입니다. 뭐냐면 나는 이 여러 다양한 보살계를 종합했지 이것을 내가 마음대로 이제 만들어내거나 그러지 않았다. 실제로 여기 보면 이제 지지경의 내용이라든지 법만경이 막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편성하는가에 대해서는 양무제 시각이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계법의 특징은 재밌게도 보통 이제 보살계법이 삼취정계에서 그 소승의 구족계를 뭐랄까 포괄한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무제의 이제 보살계법의 특징은 뭐냐면 소승 구족계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입장을 보이는 보살계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구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개 성남자는 식신이 있게 된 다음부터 이번 생에 이르기까지 방황하는 마음이 요동치고 객진에 오염되었으니 무명은 두텁고 의지는 얕아서 보살의 큰 서원이나 중생을 널리 구제하려는 마음이 없었다. 네. 수지할 수 있는 성문유리, 즉 성문계를 얘기하는 거죠. 는 원대하지 못하여 형수를 다할 뿐이었다. 네. 이렇게 보면 성문계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차원, 그리고 보살계만이 진정한 대승의 계율이라는 그런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구조상으로 봤을 때도 원래 이제 구족계가 보살계 안에 정식 보살계, 보살유리, 여기선 보살유리라고 하는데 보살유리의 준비 단계에 지나지 않게 되고 여기 안에 정식 보살유리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헌들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소승과 대승이 평등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승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입장을 보이는 그런 대승 이념을 양무제가 펼치고 있었고 불교계에서 실현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승랑 스님이 청이 즉 푸른 옷을 입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푸른 옷을 입으셨냐,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록상으로는 승랑 스님이 청이를 입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또 승랑 스님이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또 그 동물들을 데려다가 방에서 이제 키운다고나 할까요? 굉장히 동물 친화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랑 스님은 굉장히 평화로운 성품의 인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뭐냐면 진서 부재전에 보면 누군가가 그 무쟁론이라는 논을 써서 범랑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범랑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하고 안팎으로 논쟁을 하게 됐는데, 범랑 스님의 그런 논쟁하는 자세를 비판을 하면서 승랑 스님이나 승전 스님은 그렇지 아니하였는데 범랑 스님은 왜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그 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섭산대사가 승랑 스님이죠. 중생을 점진적으로 교화하고 이끌 때는 이와 같지 않았으니 바로 무쟁을 실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랑 스님은 물론 성실론을 배척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양무제 대승 이념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본인 자신의 이제 생활은 굉장히 산중에서 고요하고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생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쟁법사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그래서 무쟁이라고 하면 또 원효 스님의 화쟁도 생각이 나실 텐데, 어떤 면에서는 뭐 화쟁과 통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화쟁과 구별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승랑 스님의 이제 생애를 좀 훑어보았고,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는 승랑 스님 사상의 가장 큰 그림, 사상사적으로 볼 때 가장 큰 그림을 중심으로 그려보고자 하는데, 그것이 중가이와 이교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중가이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중가이는 중도와 가명의 관계에 대한 승랑 스님의 이제 사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시 중국인들은 공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았죠. 공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여러 다른 입장, 뭐 본무이, 신무이, 즉색이 뭐 여러 가지 입장들도 나왔지만, 구마라집과 승조 스님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런 입장들이 조금은 일단락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승조 스님이 뭐 공은 비유, 비무,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라고 등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공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갈래의 견해가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기 대략적으로 그래, 공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뭐랄까 약간의 표면적인 합의는 이루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공의 문제는 다시 가명의 문제와 연결이 되고 다시 중도의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공에 대한 여러 다른 이견들이 다시 다른 개념에서 이제 논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표면적인 합의를 이루었지만, 그 사상적으로는 다시 그렇다면 가명은 뭐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뭐지? 내지는 그렇다면 중도는 뭐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 당시에 남북조 사회에서 선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주옹이라는 인물의 삼종론이 있는데요. 주옹은 이제 굉장히 학문적으로 뛰어났고 뭐 국자 박사의 지위에까지 오르렀고, 또 이제 사성조른이라는 걸 써가지고 그 중국어의 사성 체계를 확립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승랑에게 삼론학을 배워서 삼종론이라는 논을 쓰게 되는데요. 이 삼종론이라는 것은 세 가지 공과 가명에 대한 다른 관점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세 가지 관점은 뭐냐면, 첫째는 불공가명, 그러니까 가명에 대해서
가명은 공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가명, 가명에 대해서 가명 또한 공한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주홍의 입장인데요. 주홍의 입장은 가명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림 스님이 주홍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 노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출간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잘랐는데요. 묘음이 단절된 지 67년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구마라집 사후 얘기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빈도가 20살 때 부끄럽게도 이 이치를 얻어서 이 미약한 깨달음이 의탁하여 득도할 수 있으리라 항상 여기고 속으로는 매번 기뻐했으나 함께 나눌 자가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장안의 노인들을 만나면 관중의 높은 가르침에 예로부터 이런 뜻이 있었다고들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회가 성대하던 시절에도 이 취지를 깊이 이해한 사람은 본디 많지 않았습니다. 이미 보통의 지각을 넘어섰으니 후세에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극히 드물었으며 강동으로 전하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월께서 천품의 재능을 발휘하여 홀로 방해를 개창하셨으니 이 뜻밖의 소식을 갑작스럽게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은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데요. 우선은 가장 핵심은 이 주홍의 삼종론이라는 것이 당시 남조 사회에는 굉장히 드문 그런 관점이었고, 그것은 자신이 어렸을 때 20살 때 얻어보았던 구마라집의 중간 사상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길장은 승랑이 이제 승조의 부진공론을 주홍에게 전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서도 지림이 이 주홍의 삼종론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아주 기뻐하면서도 어떤 단서를 남기냐면, 이것은 그 주홍의 천품의 재능을 발휘하여 홀로 방해를 개창했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마라집 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완전히 동일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조금 승랑이 있어서 조금 창조적인 해석이 있었거나, 아니면 주홍이 승랑의 뜻을 완벽하게 전수하지 못해서 일종의 이제 자신만의 이해가 있었거나, 하여튼 뭔가 이것이 좀 독특했다라는 뉘앙스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두 가지, 불공가명과 공가명의 이제 가명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주홍이 다른 입장을 이제 내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불공가명의 입장은 가명이 공하지 않다. 즉, 실체는 공하지만 가명 그 자체는 공하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둘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누구나 이 둘리라는 이 캐릭터가 허구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알겠으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뭔가 그 화면에서 여기까지는 둘리고 여긴 둘리가 아니고 라는 식으로 현상적으로 구분해내고 인식을 하는데, 이 둘리의 이 형상과 이름, 이 가명은 존재한다 라는 식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후대 사람들은 서로율 이제다, 즉 쥐가 파먹은 밤톨 이제다 이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제 쥐가 밤톨을 파먹으면 알맹이는 다 파먹지만 껍질이 남지 않습니까? 이 형상과 껍데기, 이 껍데기가 뭔가 있다라는 식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장은 이러한 생각이
예전의 육가 7종의 즉세기와 유사하다라는 코멘트를 붙입니다. 그러면 공가명은 뭐냐? 가명도 공하다는 것인데 이 공가명은 진제와 속제는 모두 인연화합이다. 이 인연화합의 두 측면이기 때문에 이 인연의 화합을 분석하면 공이 도출된다. 그래서 가명도 공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인연화합이라고 해석을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토대 사람들은 이러한 이해를 안고이제라고 합니다. 그 안고의 고는 이제 고장초, 강에 있는 이제 줄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줄풀들이 강에서 이제 무성하게 이제 자라나는데 이 줄풀이 안에가 이제 비어서 공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생장하면서 흙이랑 막 얽히고 설키고 하다 보면 이 자기네들끼리 흙이랑 같이 얽혀가지고 단단하게 층을 형성하게 되는데 공기도 같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 물 위로 붕 뜨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뜨면 이 상태에서 또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늘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남조 사회에서는 이것을 공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인연들이 모여서 이렇게 뭔가를 이룬 것 같은 그것이 가명인데 사실 그 가명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분석을 하다 보면 이것은 다 원래는 없는 것처럼 그것이 공이다. 인연의 화합을 분석하면 공이다라는 그런 이해고 기장은 연회 이전의 육가 7종의 연회종과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입장이 이제 가명공인데요. 이 가명공의 입장은 굉장히 단순하게만 전해줍니다. 가명이 또렷한 것이 바로 공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홍은 앞에 두 입장 어느 것에서도 찬성하지 않고 가명과 공의 상즉을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승랑이 이제 그 관내 장안의 중간학을 계승하여 주홍에게 전수한 무소득의 가르침이고요. 승조 부진공론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기장이 이 구절이 이제 가명공의 뜻이다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비록 유이지만 무이고 비록 무이지만 유이다. 비록 유이지만 무인 것이 비유라고 이르는 것이다. 비록 무이지만 유인 것이 비무라고 이르는 것이다. 이와 같다면 사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진실한 사물이 아닌 것이다. 사물이 진실한 사물이 아니라면 어찌 사물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현상, 가명이 바로 공이고 가명을 어떻게 분석하거나 이렇게 해서 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명이 뚜렷한 그 상태, 그 자체가 공인 것이다. 이런 사상을 피력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승랑 스님으로 왔다라고 보이고 근데 삼론 사상가들은 주홍이 그래도 100% 이해는 못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 중도와 가명 이 관계를 삼론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승랑 스님의 제자 승전 스님이 중도와 가명의 관계를 이 구절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유 비무 이유 이무입니다. 그래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유고 그럼에도 무다. 여기서 비유 비무는 구마라집 승조 이후로 비유 비무라는 구절은 워낙 유명한 구절이 되었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삼론종에서 이유 이무 승랑이 이유 이무를 덧붙였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도이지만 그럼에도 유고 그럼에도 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와 무를 부정하지만 다시 유와 무를 긍정합니다. 그러면 이 유와 무, 앞에 유와 무와 뒤에 유와 무는 같은 것이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앞에서 부정한 것은 실체론적인 이해, 실체로서의 유와 무를 완전히 떠나는 것, 그것이 중도인데
그 중도의 상태에 가면 그럼 모든 것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다시 유와 무가 살아나는 거지. 이때 유와 무는 실체론적인 그런 유와 무가 아니라 가명으로서 유, 가명으로서의 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이후에 가명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승랑 스님의 제자 승전은 어떤 비유를 쓰고 있냐면 빙판에서 넘어졌지만 다시 빙판을 딛고 일어난다 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님에서 유무라는 이 선입견이 다 완전히 넘어져 버렸지만 다시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이 중도를 딛고 그럼에도 유이고 그럼에도 무임이 일어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빙판에서 넘어졌지만 다시 빙판을 딛고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이전에 들어보셨던 그런 구절이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요. 진우 스님의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난다. 예, 이통현 장자의 말이기도 하죠. 이 재밌는 것이 이 기록에서의 한문이 얼음 빙자가 땅지자로 되면 그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치하는데 얼음이 땅으로만 바뀝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 빙판이라는 것은 중도입니다. 예, 중도에서 넘어졌지만 그럼 넘어진 다음의 세상은 유가 무가 가명으로서 뚜렷하게 발현이 된다. 그러한 사상을 이원적 범주론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원적 범주론이라는 것은 김성철 교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원적 범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범주들은 뭐냐? 행수, 소밀, 담복, 쌍척과 같은 그런 범주들입니다. 이것이 삼론에서 이제 자주 쓰이는 굉장히 전통적인 범주들인데요. 행은 뭐 가로를 얘기하고 수는 이제 수직을 얘기하죠. 그래서 행론이다 하면 이제 뭔가 같은 차원에 있는 동등한 선상에 있는 논이고, 수는 차원을 달리하는 수론, 위계적인 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는 성기이고 밀은 세밀하다.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기준은 소는 두 가지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이 안에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한 가지 것을 파고 들어가면 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은 이제 헛단, 그리고 복은 이제 복수할 때 복이죠. 그래서 단은 하나의 단층적인 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층층이 논의를 쌓아 올려가거나 하면 이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쌍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쌍이 있죠. 부부, 음양, 뭐 여러 가지 쌍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만 들면 척이 됩니다. 이 범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요. 승랑 스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장안의 도융 스님이 유마경을 주석하면서 구마라집 법사께서 만약 행수, 소밀, 쌍척, 단복의 뜻을 알지 못하면 결코 대승경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다라고 도융 스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승랑이 전했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이 범주들은 이 기록에 따르면 구마라집으로부터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범주들이 이제 모양이 중국 철학에서 전통적인 그런 범주들이 있잖아요. 내외라든지 본말이라든지 그런 잘 사용되는 이 범주들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뭐 행수 같은 경우에는 또 사용되었을 법합니다. 근데 이제 소밀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생소하고 단복, 쌍척 이런 것도 다른 데서는 잘 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 조 자체는 두 가지 이제 상반되는 개념을 서로 묶어가지고
어떤 추상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뭐 현대 중국어에서도 이런 것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소라 따셔 대소라고 하면 이제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뭐 심천이라고 하면 깊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범주들을 구마라집이 정말 고안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예.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마라집이 다른 언어나 뭐 중국어로 이런 범주들을 고안해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언어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어로 한문으로 이런 식으로 또 번역이 가능했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마라집 사유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기록을 이제 믿는다면 당연히 이제 구마라집 법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제 대승경전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범주들을 이제 잘 알아야 될 텐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같은 공유를 얘기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수평적인 동등성상에서 유와 반대되는 공의 개념, 공과 반대되는 유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같은 표면적인 언어를 공유를 가지고서도 어떤 맥락에서는 공이 유보다 더 초월적인 위계적인 기능을 가지고 기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삼론종에서는 이 범주들 말고도 다른 이론적 범주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떤 한쪽이 우월하거나 열등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쪽이 모두 중도에 들어가는 방편이자 동시에 대승경전과 논서의 언어 형식이다 이렇게 보았다. 그래서 대승경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승랑 스님은 이 구절을 보고서도 이게 행위 문맥인지 이게 수의 문맥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대승경전의 언어 가르침의 형식들인데 그것은 이제 중도 깨달음 이후에도 어떤 가명의 세계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십분긍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너무 이제 개념들이 생소하셔가지고 힘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중가이를 다시 이치와 가르침이라는 개념으로 풀면 이교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치와 가르침을 상관성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언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 불교에서는 언어를 바라볼 때 그 언어 자체가 실제라고 생각하지 않죠. 언어와 실제는 항상 간극이 있죠. 근데 이러한 입장은 중국 철학에서도 아주 이전부터 중국인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덕경의 유명한 구절인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가 도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영원한 도가 아니고 이름이 개념화될 수 있으면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름과 실제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뭐 수레바퀴를 깎는 노인이 이 기술을 말로 표현만 할 수 있다면 아들에게 전수를 해서 편하게 살 텐데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수레바퀴를 깎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언어와 실제의 간극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불교와 중국 철학이 공통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우리가 이제 계속 탐구해야 될 부분은 그렇다면 이 한계가 있는 언어, 이 실제와의 간극이 있는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이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남북조 시절 이미 굉장히 깊은 수준의 논의가 오갔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달은 이제 동아시아에서 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당시에 어떻게 언어와 이치를 간의 관계를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탐구했는가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그래서 삼론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가르침에 관한 오해에 관련해서는 이제가
언어 문자의 형식으로 표현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한 경향이 있고요. 또한 삼론종의 이제는 대량의 약교이제설에 연원을 둔다 라는 그런 오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치에 관련해서는 이치는 가르침을 떠나 존재하고 언어나 문자로 표현이 불가능하다. 내지는 이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부정만이 필요하다 라는 식의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기존 학계에서는 이제, 진지와 속죄이죠. 속죄는 이제 세속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진제는 이제 궁극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이제를 양리이제, 약경이제, 이제는 두 가지 경계다, 두 가지 이치다라고 보는 그런 학설이 있고, 이 반대편에 약교이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가지 가르침이다 라고 보는 학설이 있다. 그래서 삼론종은 이제 약교이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양리이제설, 약경이제설의 대표는 이제 양대 3대 법사 등의 성실론사가 여기에 속하고요. 약교이제설은 이제 보통 이제 승량이라든지 이런 이제 또 이분도 성실론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고구려 승랑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데, 김성철 교수님이 이제 논문에서 고구려 승랑의 이제설은 승량 등의 이 약교 이제설과는 완전히 결을 달리한다라는 것을 이미 밝혀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전에 뭐 히라이 슈네이라든지 많은 이제 일본 학자들이 고구려 승랑의 이 이제설과 승량의 이제설을 묶어가지고 고구려 승랑의 이제설은 승량에서 연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금 학제간의 연구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은데요. 삼론학에서는 광주 대량법사라는 분이 이제 문헌에 등장하는데, 이 분이 고승전에 북다보사 도량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반종 연구라는 책에서는 이 고승전의 도량이 대반 열반경 집회의 승량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소통이 안 되는 바람에 광주 대량법사가 승량이라는 사실을 그동안 몰랐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아마 이제 삼론 연구하시는 선학들이 이 부분을 알았었다면 승량의 사상을 승랑이었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그것은 너무 파격적인 주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김성철 교수님의 연구가 굉장히 의의가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약리이제, 약교이제라는 말 자체가 삼론의 문헌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는 이제를 이치로, 하나는 언교로, 그러니까 언어로 보고 이걸 서로 대립적인 이제로 파악하는 것인데, 이 용어를 쓰더라도 약교이제는 승량에게만 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고구려 승랑에게는 다른 이름을 붙여줘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승랑과 약교이제의 차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삼론에서는 뭐 이제시교라든지 이제는 이치로 통하는 교문이다라는 이런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론 문헌에서는 이들 승량이라든지 양대 3대 법사 성실론사 이런 분들을 이치 밖의 이제, 이치와 상관없는 이제를 주장하신 분이고, 삼론에서 추구하는 이제는 이치 안의 이제다. 이치와의 상관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론 문헌의 이 취지를 따라서 용어 정리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제를 바라보는 두 관점에서는, 하나는 이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경계다. 다른 하나는 이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언어 교설이다. 이런 이해가 있었는데요. 서로 다른 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일반인들은 모든 것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라는 경계를 봅니다. 근데 성인들은 그것을 공이라는 경계를 압니다. 근데 이 사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경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를 해석하는 것이고,
두 가지 언어 교설은 뭐냐면 경전에 나오는 두 가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에서는 공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유라는 표현도 나오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이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다른 여러 입장들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경계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승량 스님이기 때문에 승량 스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저도 살펴봤는데요. 이 승량 스님은 북조 장안에서 불교를 수학하고 5세기 중반에 남조 총으로 이주하신 것 같습니다. 승량 스님이 장안에 있었는지를 어떻게 아냐? 이 부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승량 스님의 제자 지림 스님이 20살 적에 장안에서 그런 것을 들었다고 했는데 지림 스님은 승량 스님에게 바로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황상 승량이 장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성품이 강직해서 타인과 충돌하였다라는 기록이 있고 유성 원가 말년에 남월로 추방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광주 어느 지역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이쪽으로 추방이 된 거죠. 그때 제자 지린 등 12명이 광주로 동행을 했고 6년간 거기서 지역을 교화했다. 그리고 대명년간에 양양으로 복귀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실론 의속 8권 등을 지었고 아마 다시 건강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량 스님의 사상을 보면 승량 스님은 이제라는 것은 언교의 통전이고 상대의 가칭이지만 궁극적 의리의 실제 명칭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량 스님은 이제 손가락과 달로 이제와 이치를 비유를 하는데요. 달을 모르기 때문에 손가락을 찾아서 달을 본다. 비록 손가락을 찾아서 지시하는 대상을 알지만 지시하는 대상은 결국 손가락이 아니다. 지시하는 대상은 결국 손가락이 아니니 손가락과 달은 일찍이 같은 적이 없었다. 손가락을 찾아서 지시하는 대상을 알게 되었으니 지시하는 대상은 손가락에 의해서 통한다. 지시하는 대상은 손가락에 의해 통하였으니 그것에 통하는 것은 정신이 개합했기 때문이다. 손가락과 달은 일찍이 같은 적이 없었으니 지시하는 대상은 항상 손가락 밖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달을 가리킬 수 있다. 네, 이것은 긍정하십니다. 지시 기능은 긍정을 하는데 손가락이랑 달이랑은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갈 수 있느냐? 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간극은 정신적인 개합인 것이지 언어가 이치에 도달할 수는 없다. 달은 항상 손가락 밖에 있다. 손가락은 이치 밖의 도구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이해에 굉장히 부합하는 인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도구적 효용은 긍정하시나 이제는 허망하여 실상에서 벗어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가지 언어 교설이지만 언어라는 것 자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 있는 도구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중도, 이치에 도달할 때는 언어를 버려야 되고 지혜가 미혹을 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언교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가 언어 교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언어 문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언어 문자라는 것은 우리도 임의적인 표상, 약속이죠. 그럴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로 X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그런 존재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고구려 승량 스님은 이제는 가르침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좀 상당히 다릅니다. 네. 여기서는 손가락과 달에 비유하자면 이 손가락은 달까지 가는 손가락입니다.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비유를 좀 바꿔보자면 나침판에 비유하자면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는데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북쪽을 가리키기 때문에 나침판인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것은
항상 깨달음에 이르도록 해주기 때문에 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종교적인 긍정이 여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어라는 것은 일면 언어의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지만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네, 그 핵심은 뭐냐면 이치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면 그것이 다 이제가 되고 네, 침묵도 이제가 되고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 이런 그림은 조금 네, 좀 그럴 수 있지만 예, 재미로 봐주시자면 예, 유나 무를 말을 하지만 예, 그것은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예, 고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다 예, 비유 비무의 중도로 향하게 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성교 방편이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삼론종의 이제 가르침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 승랑 스님의 제자 승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이 다 승정 스님이 승랑 스님의 사상을 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승랑 스님의 사상을 대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전 스님이 이제 소를 지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이치를 나타내는 지극한 설법이고 문자와 언어가 다한 오묘한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량 스님도 승랑 스님도 이제는 가르침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뉘앙스가 상당히 다르고 후자 쪽은 굉장히 종교적인 이 신심이 있습니다. 네, 이 대승경전의 말은 불보살의 말이기 때문에 그냥 진실하고 옳다라는 것이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장은 이것에 관해서 삼론종의 이제를 이제 또 손가락과 달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론종에서는 이제가 손가락처럼 어린아이가 달을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어린아이를 위한 것이지 다 큰 어른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 큰 어른은 달을 아는데 어찌 곧되어 그를 위하겠는가. 달을 모르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손가락을 들어서 달을 인식하도록 한다. 범부 중생도 그러하니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양 스님과는 이 뉘앙스가 다르고 달을 아는 이미 깨달은 자가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손가락을 들어서 달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론종에서 이치와 가르침의 관계 이것을 대변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불이 불이입니다. 즉 여기서 이는 이제를 나타내고 불이는 중도를 나타냅니다. 이치라는 것은 이제인 불이이고 가르침이라는 것은 불이인 이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와 중도는 대칭적인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제 과학이나 물리학에서 보면 이 대칭성의 원리라고 해서 세상이 대칭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다. 그래서 뭔가 이 대칭을 적용했을 때 거기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뭔가가 발견이 된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 승랑 스님이 이제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고 천재이시니까 어떤 진리의 세계를 대칭적인 관계로 풀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이 이제라는 것은 그냥 이제 박제됐다라기보다는 깨달은 자, 교화자와 교화 대상의 이제 소통의 매개다. 그래서 삼론종 이제는 좀 특이한 것이 이제 교제라는 개념, 어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른 곳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어제라는 것은 교화를 받는 대상의 이제 눈에 보이는 진리, 진실입니다. 그래서 유는 일반인 눈에 보이는 진실이죠. 거짓이 아니죠. 진실이죠. 그리고 공은 성인의 눈에 보이는 진리,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교화를 받는 성인이라고 해도 이제 교화를 받는 대상의 차원이고요. 이 어제를 기반으로 불보살은 교제를 행합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것은 교화자가 펼친 가르침,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의 시각에서 본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삼론종에서는 이 어제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세계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불보살이 인도하는 대로 그 가르침을 따라서 믿고 가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깨닫고 열반에 이룰 수 있다. 이런 구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어제와 교제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승랑 스님이 이제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약경이제설, 이것과 이제 어제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승량 스님이 약교이제설, 이것과 이제 교제가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기존의 이제 이제 학설을 비판하면서도 그것을 창조적으로 재수용해가지고 삼론의 이제 사상 체계 안에서 완성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승랑 스님의 이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가르침과 이치와의 연결, 소통, 이 부분이 삼론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를 통해서 깨닫고 나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 우선 깨달으면 불의의 이치를, 둘이 아닌 이치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깨달은 이후에도 이제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가 매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가 그 깨달은 자는 이제 또 뭐냐, 그 두 가지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지혜가 간주하는 대상인 두 가지 경계를 앞에서 이제가 경계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 이 이지로부터 비롯되어서 바깥으로 표출된 것, 그러니까 깨달은 자의 설법, 가르침, 중생교화, 이것이 다시 이제 설법, 이제 가르침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현실 세계와 깨달음의 세계를 연결하고 매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도는 이불이, 이제는 불이 대칭적인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삼론종에서 이 가르침의 문은 곧 이치의 문이다. 교문은 허통한 문이며 불의의 이치로 통하는 문이며, 이 문은 허통한 문이며 중생이 깨달아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문이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가르침과 이치라는 것은 문이라는 표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문으로 들어가면 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리문으로 들어가면 교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과 소통이 이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고구려 승랑은 사상가로서도 상당히 뛰어나셨지만 현실 속에서도 그 영향력이 양모제를 통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기존의 중국 불교와는 다른 독창적인 사유를 통해서 가르침, 이치, 지혜, 경계 사이를 연결하고 소통시켰다. 그런 점에서 의의가 있고, 어제 교제 개념도 이제가 어떤 깨달은 자와 교화 대상을 이제 매개함을 밝히고, 후대 이제 삼론 학자들에 의해서 그 사상이 계속 계승되었고, 또 더 큰 틀에서 보자면 삼론종에서는 궁극적인 깨달음과 현실 세계의 밀접한 연관성을 강조하고, 후대 천태종, 하엄종 등 동아시아 불교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입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구도, 깨달음과 현실 세계를 매개하는 이 사상이 도가라든지 도가 중현학이라든지 후대 중국 철학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이후로부터 중국 불교 내지는 철학의 어떤 방향성이 좀 달라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어떤 도가에서도 뭔가 이치와 가르침의 대칭적인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긴밀한 관계가 보인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슬라이드입니다. 승랑 스님이 천재적인 독창적인 사유로 인해서 중도의 달을 천 갈래 강에 띄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처음에 재밌게 듣다가 뒤에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질의응답 들으면서 좀 이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싶은데, 먼저 이제 질문이 그 슬라이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수업했던 거 중에 보완 설명 같은 거 필요하신 부분 먼저 질문해드리면, 슬라이드 29쪽에 중도와 가명의 관계에서 비유 비물을 진공에, 그리고 이유 이물을 묘유에 대응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비유비물을 진공, 이유이물을 묘유에 대응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진공 묘유라는 그 말이 처음 등장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삼론종 문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또 논의하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진공 묘유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하셨던 중에 이제 양무제의 이데올로기적 대승이라고 이제 언급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이데올로기적 대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양무제의 대승을 이제 이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이제 단순히 대승 사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대승 사상이기도 한데 그것이 조금 더 강화된 형태로의 대승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승의 어떤 기원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뭐 인도나 중국을 같이 묶어서 정말 많은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명확하게 소승의 배타적이고 우월적인 대승 이념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이제 대승은 소승보다 우월하다라는 이런 생각, 예, 그런 것과 맞먹는 어떤 대승 이념이 그 당시에 양무제에 의해서 뿌리 내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이제 그러면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어떤 사상으로서의 대승은 쭉 있어 왔으나 그때 이 당시에 다시 새롭게 일어난 대승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같이 맞물려서 이 사회를 다시 재편하려는, 대승 공동체로 재편하려는, 이런 어떤 면에선 정치의 이념적인 기반을 다지는 그런 의미까지도 있는 것이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 이것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물론 이제 그러한 소승에게 소승보다 우월한 대승 내지는 소승의 배타적인 대승 개념이 그 전에 없었는가,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상가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었고, 그런 부분이 이제 승랑 스님을 통해서 양무제로 전해졌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그 이전에 말하는 어떤 학파로서의 대승 사상과는 조금 다른 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질문과 조금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업해 주셨던 내용 중에 승랑의 보살계가 성문유리보다 뛰어나다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언급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럼 그 보살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성문유리랑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 같은 게 더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양무제의 출가인수 보살계법에 나타난 보살계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승랑으로부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을까? 이것은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예, 몇 퍼센트 정도 영향을 받았을까? 어쨌든 전체적인 대승과 소승 개념은 확실히 승랑에게서 온 그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출가인수 보살계법에 보면 보통은 다른 후대 보살계에서는 성문 유리를
보살계 속으로 편입시켜가지고 하나의 부분으로 보기도 하는데 출간수 보살계법에서는 너무나도 특이하게 이 성문유리는 본격적인 보살계의 구성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조어계라고 하거든요. 예. 그냥 보살계를 받기 위한 하나의 뭐 준비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무엇 내지는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살계를 받는 그 시공간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미리 이제 좀 이렇게 전개, 중개가 이제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이제 그 멘트들이 있습니다. 멘트들을 보면 여기서는 성문계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고 뉘우치고 내가 이제 다시 보살계를 받아서 재탄생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서원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소승이라고 불리는 무엇을 배척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약교이제설을 이치 밖의 이제라고 한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셨는데 양리이제설과 약경이제설도 이치 밖의 이제로 분류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양리이제설, 약경이제설이라고 불리는 이제 이 학설들이 그 당시에 성실론사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었던 이제에 대한 이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삼론에서 봤을 때는 단상이제다 이렇게 봅니다. 단상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치라는 것은 불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제를 가지고 두 가지 이치다. 내지는 그것이 곧 사실 두 가지 경계다라고 이제 삼론에 따르면 두 가지 경계든 두 가지 이치든 경계나 이치로 가지고 들어가면 그것이 선천적인 경계, 이제 선천적인 그 이치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다시 이제 소통해서 진짜 이치 중도로 갈 수가 없고 거기에서만 이제 머무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치 밖에 이제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들의 이제 이제는 세제와 진제가 서로 소통하지도 못하고 그 결과 이제를 가지고 다시 이치로 이룰 수도 없는 그런 공고화된 이제 개념이다라고 보아서 이것을 이치 밖의 이제다 이렇게 정의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랑스님 사상면에 있어서 지금 수업 중에 이제 말씀도 해주셨지만 승랑스님이 특별히 저술 남아있는 게 없는데 연구하시면서 그러면은 어떤 것은 승랑스님의 사상이고 뭐 어떤 것은 뭐 더 후대 걸로 나누시고 이런 작업을 연구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실 때 그런 작업을 하실 때 사상을 복원하는 그 근거로 삼는 거나 혹은 연구 과정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다행히도 승랑 스님의 저술은 남아있지 않지만 길장이라든지 해균이라든지 후대 이제 삼론사들의 저술이 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의 사상을 펼칠 때 이 출처를 많이 언급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섬령 흥왕 전통이다. 섬령의 전통이라는 것은 승랑과 승전의 전통에서 이렇게 보았다. 흥왕사는 법랑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인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추려가지고 이것은 이 부분까지는 이제 승랑 스님의 사상이고 이 부분은 이제 법랑의 사상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료가 되는 문헌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앞뒤 사상의 이제 맥락을 같이 하면서 보면 어디까지는 아주 초창기에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것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길장에나 이제 이렇게 왔구나 하는 것을 100%는 복원해내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복원이 좀 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삼론연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성실론에 대해서는 비판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승랑 스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열반경이나 화엄경 같이 다른 경전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좀 접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남아 있나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그 승랑 스님은 대승 경전이 모두 불설이고, 예, 불설이다. 예, 모두 진리가, 예, 궁극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예, 평등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열반경이든 화엄경이든 반야경이든 유마경이든, 예, 우열이 없고 단지 경전마다 특징이 있을 뿐 그것들은 다 부처님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그 당시에 다른 논사들이 오시교라든지 사시교 뭐 등등을 통해서 경전에 이제 자리매김을 하려고 했던 것은 이 경전들의 내용이 서로 충돌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려고 했던 시도인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비판하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모순된다고 중생의 눈으로 재단에서 느끼는 거지, 그 자체는 모두 진리를 이제 진실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악가정과 같은 이원적 범주들 이런 것을 보는 안목을 가져서, 예, 제대로 읽어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모든 다양성이 다 진리가라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추상적인 구도, 이것이 삼론 사상의 기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경전과 논서들에 대한 태도들을 보면 삼론사들은 경전뿐만 아니라, 예, 성실론은 예외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세친이라든지 용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술한 것까지도 모두 다 궁극적인 진리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논사들이 생각하는 그 학설들, 예, 뭐 예를 들자면 성실론사라든지 뭐 지론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오독해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 그 경전과 논서 자체는, 네,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닌, 예,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텍스트, 믿음을 가진 이제 종교적인 텍스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이제 다른 지론적 문헌이나 이런 쪽을 봤을 때는 다른 곳에서는 이제 경전은 경전은 평등하지만 뭐 논서에서는 또 우열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논서까지도 다, 예, 그냥 진실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승랑 스님 이제 삼론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궁금해하신 부분이 이제 삼론이 12문론, 중론, 백론을 합쳐서 삼론이라고 종파인 걸로 알려졌는데, 그러면 삼론종의 이제 사상적인 핵심, 요 세 가지 문헌을 통합한 어떤 사상적인 핵심은 뭔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삼론종 내지는 이제 사론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론은 중론, 백론, 12문론. 그래서 거기다가 대지도론까지 합하면 사론. 뭐 이제 그 해균 같은 경우는 대승사론 현이기라고 해서 사론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 학파를 대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학파는 이제 중간 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이름이 약간, 예,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르게 이끌어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간 학파니까 유식 학파와는 이제 대척점에 서서 뭔가 이제 자기만의 이제 뭐 등등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쪽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크게는, 예, 모든 대승 경전, 예, 그리고 논서, 예, 이것을 모두 다 예, 모두 다 아울렀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제 공사상,
예, 중간학이 중심이 되긴 했지만 그것이 이제 자기네들이 생각했었을 때는 우리가 진정한 대승이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상 전반을 다 핵심으로 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정한 공사상, 예, 중간 사상을 밝히려고 애를 썼지만 단순히 어떤 우리가 이제 중간 학파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것을 뭔가 이제 중간학을 우리가 정통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는 대승에 그 당시에 이제 워낙 공사상이 중국에서 중국 불교의 이제 중심이 의제이기도 했고 하니까 이분들은 대승이라는 것에 굉장히 무게를 많이 뒀습니다. 네. 예, 그러면 거기 이제 더해서 길장 저술에 있는 삼중이제설에 대해서 이제 승랑의 이제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삼중이제설이요. 예. 삼중이제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승랑부터 유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뒤에 가서 사중이제설이라는 게 새롭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삼중이제설 같은 경우에는 삼중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유가 세제고 공이 진제라고 하면 이게 일중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걸로만 끝나도 완벽합니다. 예. 그것은 이제 아까 전에 이원적 범주로 얘기하자면 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의 단층적인 논의로 해도 이것은 완결되는 논의인데 이거를 다시 여러 겹으로 개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겹으로 이제 세 겹으로 만든 것이 이제 삼중이제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앞에 있던 일중이제 유공을 세제로 두고 진정한 이제 진제는 비유비무다, 중도다라는 이제 이중이제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중까지만 있어도 사실은 완벽합니다. 네, 그 자체로는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벽하다는 얘기는 이치를 나타내는데 손색이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실패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네. 실패하는 사람이 생기면, 예. 아니면 실패하면 이제 그때는 한 번 더 이제 자비심을 발휘해가지고 설법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공, 유, 뭐 비유, 비공 이것이 모두 세제다. 예. 그래서 공, 유를 이로 묶고 비유, 비무를 불이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중 이제의 진제는 비불이, 네, 둘도 아니고, 네, 불이도 아닌 것. 이것이야말로 진제다. 삼중 이제 진제다.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맥락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프레임은 같지만 융통성 있게 그때그때 이제 맥락에 따라서 좀 다른 맥락으로 적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삼론종의 이제설이기 때문에 승랑에서부터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고 거기서 한층 더 이제 사중이제까지 간 것이 아마 범랑 길장 여기에 이르러서 이제 한 단계 더 만든 사중이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사중에는 뭐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건가요? 사중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앞에 있는 삼중이 모두 교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문이다. 그러면 그때의 진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언어와 사고가 끊어진 경지. 네. 근데 그것을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것은 이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교문과 이문이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교문의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이 사중이제가 삼중이제의
예, 한 번 더 재강조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왜 그랬느냐, 예, 여러 가지 얘기는 많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삼중이제의 정신을 그대로 잇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뭐 시대가 변해서 더 다른 학파의 학설들이 나와서 이 사중이제를 만들어야 했던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론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다른 학파들 어디까지 있냐, 다른 학파들의 학설의 구조는 이중이제까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삼중까지 있다고 이렇게 평가해주는 학파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지론정이라든지 섭론정 나와도 이 학파들도 이중이제까지만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존 학설들에서 삼중이제에 해당하는 학파들이 나온 바람에 사중이제까지 높여야 했다. 이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계속 교문으로 밀려나는 그런 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언어에 대해서 이 언어 만약에 가르침의 핵심, 가르침이 언어에 항상 담겨 있다라고 언어 문자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가르침이 언어 문자의 형식에 얽매인다면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이라는 핵심이 언어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전달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언어로 전달해도 되고 침묵으로 전달해도 되고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된 것은 그 가운데 한 가지 방식이다.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하여금 그 방식을 선택하게 하느냐? 그것은 깨달은 부처님의 지혜, 성교 방편 지혜가 그 형식을 적절한 형식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이 그런 식으로 해석되어집니다. 들어도 어려워. 뭔가 알듯 재밌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질문이 나와서 이제 정리하자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승랑은 한국불교 사상가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선생님이 우리 처음에 저희한테 이제 던져주신 질문이기도 한데 결론적으로 봐서 말하자면 고구려인이지만 20살에 떠난 이후로 고구려로 돌아오지도 않았고 고구려인 제자를 키우지 않은 분인데 한국불교 사상가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승랑은 당연코 한국불교 사상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활동 범위가 중국이었고 이제 중국의 학문들을 흡수해서 중국에서 이제 자신의 사상을 펼쳤고 이 부분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중국 불교도 고구려인 승랑 스님에 의해서 수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구족계까지 이제 고구려에서 받고 중국으로 건너간 이 스님의 어떤 학문적인 개방성이라든지 이런 태도 그리고 또 창의적인 사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그 당시 논사들이 논쟁을 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학문들을 펼쳤지만 그 위에서 그것을 좀 아우르면서 새로운 해석을 펴낼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보면 이방인 승랑 스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문화 교류 내지는 사유의 범위를 어디까지 우리가 두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랑 스님도 그렇고 뭐 원효 스님과 어떻게 보면 지들 스님, 이 승랑 스님 다 비슷하게 일정한 스승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학문을 이제
배웠던 분이고 자신만의 사상을 형성하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설령 그 행위 자체가 중국 땅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한국 불교 철학 내지는 한국 철학에서 승랑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건너가서 또 삼론종 문화에서 배웠던 고구려 스님들, 백제 스님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 당시에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중국에 넘어가서 수동적으로 중국 사상을 배워오고 소비만 하는 입장이었냐? 저는 그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주체로서 동참하고 이분들도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같이 이 부분을 꼭 어떤 부분을 중국 불교로 속한다면 한국 불교에서는 배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연속성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한국 불교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승랑 같은 경우에는 뒤에 또 백제 해균의 대승사론 현익이가 있고, 예, 그것이 삼론 사상을 그대로 잇고 있고, 또 그 문헌이 나중에 원효의 사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유 구조가 그 당시에 이제 워낙 고대에 이제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당시 상황을 비춰봤을 때 어떤 그런 사유로서의 한국적인 정신이 면면이 내려오는 측면이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좀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강의해 주신 조윤경 박사님께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원효학당 상반기 수업 오늘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저희 이주영 원장님께서 마지막 인사말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신 조윤경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고 불교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인도 불교 공부하시는 분은 또 이렇게 쉽게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어려운 이야기인데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찾아보면서 또 공부하는데 좋은 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연구원 50주년 행사 때 전 원장이신 이민영 교수님께서 불교란 말 대신에 불교들이란 말을 쓰셨던 적이 있습니다. 불교가 시대나 지역이나 혹은 갈래나 또 어떤 식으로 그것이 신앙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도 굉장히 상당히 상이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뭐 잘 아신 바와 같이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 속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는 못하더라도 막연하게 굉장히 당연한 우리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효학당 강의는 우리 동아시아 불교가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는 5, 6세기에 주로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원효 스님은 7세기 스님입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네 분에 대한 사상, 경전과 논서가 번역되면서 중국에서 또 동아시아에서 불교 교학이 어떻게 확립되고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가 그 시작을 봤고 오늘 또 중요한 한 장면을 승당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승당 뭐 저술도 안 남아 있지만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고 그래서 아주 좋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번만으로 마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중요한 분들을 다 못 다뤘기 때문에 저희가 2학기에 들어서서 4분의 스님에 대해서 더 원효학당 강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빠질 수 없는 분들 중에 천태대사 지의 스님을 빼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선불교를 창시하신 보리달마 스님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유식학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민 교수님이
좀 더 강조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상미 교수님은 보리류지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지만 역시 진제 스님을 빼놓을 수가 얘기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 7세기에 육아유식을 확립한 완성한 현장 스님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네 분을 중심으로 이 학기에 다시 원효학당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빠짐없이 강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또 강의해 주신 오늘 조윤경 교수님을 비롯한 네 분 교수님들, 또 진행해 주신 김성철 교수님, 최지연 교수님, 또 우리 원효학당 유튜브 라이브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학기 두 번째 원효학당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